2001년도 사건이에요. 네. 사실은 미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네. 17살 소녀의 꿈을 앗아갔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6년 만에 이루어진 단죄의 순간,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게 개요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박양입니다. 1983년생이니까 우리 딸보다도 한 살 더 먹었네요. 그 당시에 18살이죠. 2001년도에 2월 4일이에요. 여고 3학년이었어요. 그날이 개학날이라고 그러네요. 엄마가 이 박양을 깨웠는데 깨우러 갔더니 딸이 안 보여요, 방에. 네. 그래서 뭐 방, 화장실, 집 주변 샅샅이 뒤졌어요. 얘 빨리 학교 가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데도 어디에도 안 보인 겁니다. 이 엄마가 아마 직감이 작용했나 보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예. 네. 근데 그때쯤에 또 한편에서는 보도가 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엄마가 실종 신고를 경찰에 하고 집에 딱 와서 TV를 틀었는데요. 나주에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알몸 시신이 물에 잠긴 채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촉이라는 건 그게 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박양은 광주에 살았었어요. 광주입니다. 예. 근데 사체는 나주 드들강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딱 뭐가 왔나 봐요. 엄마의 아마 모성에 의한 직감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와가지고 아니겠지 하면서도 즉시 나주로 갑니다. 엄마가. 나주로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일단 그 육안감식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봤을 때 목이 졸리는 흔적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과수 부검 결과는 익사입니다. 그래서 목이 졸렸으면 목이 졸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인은 익사예요. 부검을 하면서 기도하고 폐를 절개해가지고요. 물이 차 있으면 이거는 숨을 쉬었기 때문에 기도와 폐에 물이 찬 거거든요. 네. 자, 피해자의 행적을 이제 경찰이 수사합니다. 피해자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피해자하고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범인일 수 있으니까 네. 행적을 따라갔더니 2001년도 2월 4일 날 딸은 1시, 새벽 1시에 외출을 했어요. 집에서. 광주 집에서. 근데 이제 누군가 한참 동안 채팅을 했다는 근거는 나왔습니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상대방은 누군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03시 30분에 집 근처에 있는 PC방을 간 게 나와요. 네. 아, 이건 남자친구 같다. 네. 그 당시에 박양이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용의선상에 오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배제했어요. 왜 배제했을까요?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이죠. 알리바이도 있었고, 알리바이, 당연히 알리바이를 확인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 1시에 나가가지고 16km 떨어진 40리까지 떨어진 그 드들강까지 가려면 차가 있어야 돼요. 네. 새벽 시간에 거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차가 있는 사람의 소행인 겁니다. 즉 또 운전면허도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남자친구는 똑같이 학생이고 차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배제됩니다. 그렇지만 마음고생은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상태를 좀 보시자고요. 네. 피해자의 상태는 허벅지에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어요. 허벅지에. 네. 나체 상태에 발견됐는데 그거는 추정컨대 속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멍이 들은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항을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반항했다는 의미죠. 네. 반항하지 않았다면 그 속옷 벗기는 과정에서 멍이 들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반항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게 우범자나 동종전과자의 소행 아니냐. 차가 있는 그다음에 체액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같은 체액 발견되면 다 잡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용의자 아마 광주 쪽에 있는 그 용의자 다 추렸을 거예요. 네. 200명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네, 저도 수사 보고서 깜짝 놀랐었어요. 네. 일일이 머리카락 뽑아갖고 DNA를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DNA는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체액이 있으니까 정액이 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200명 그 머리카락 다 뽑아가지고 이제 그 체액 발견된 거 정액하고 DNA를 대조를 했더니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답답한 거죠. 그럼 수사가 막힌 거죠. 원래 DNA 유전자 은행이 2010년도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 사건이 난 거는 2001년도예요. 지금이야 이제 무슨 사건이 났을 때 대조할 수 있는 대조군들이가 데이터베이스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검찰 대검에 있고 그다음에 국과수에 있고. 네. 예. 용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데도 실패했고요. DNA를 도출하는데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 소지품 뭐 이런 것도 못 찾았어요. 옷도 못 찾았어요. 더더군다나 답답한 게 이 여고생이 휴대폰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휴대폰은 또 공교롭게 그 전날 네, 분실을 했답니다. 그래서 채팅도 집에서 컴퓨터로 했잖아요. 다만 이제 어머니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한마디 얘기한 건 있어요. 실반지를 하나 끼고 있었대요. 딸이. 근데 그 실반지가 없어졌다. 금인 것 같습니다. 실반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뭐 수사 단서가 될 수는 없었잖아요. 이 사건은 2001년도 2월 4일 날 발생했는데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네. 네. 그러던 와중에 화순군 쪽에서 묘한 사건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2003년도예요. 네.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는데 화순읍 수만리 안양산 휴양림 가는 길에서 그 아래쪽으로 한 50m 중턱 비탈진 언덕에서 시체 두 구가 발견이 돼요. 네. 그 시체 두 구는 전당포 주인 등이에요. 네. 원래 서울에 살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두 분이 알몸 상태에서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머리 쪽은 둔기로 공격을 당했고 목 졸림 상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유사수법이잖아요. 네. 시체가 알몸이었고 목졸림 목졸림의 있고, 흔적들이 예.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 범인은 검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목포교도소로 수감돼 갖고 무기징역 받고 수감되거든요. 네. 이 범인은 자, 이 사건은 참고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2003년도에 그렇게 이 사건은 별개로 좀 보자고요. 하여튼 제가 그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 미리 드린 거고요. 자, 끝없이 흘러갔어요. 또 2010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했던 예, 맞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DNA법이 네. 예, 통과됩니다. DNA법. 경찰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력 사건 한 12개 정도 살인, 강도, 강간, 방화라든지 뭐 강력 사건, 뭐 마약 조직 폭력도 있고 12개 정도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 단계에서 입 벌려 해가지고 입 안쪽에 있는 그 어금니라든지 아니면 목 위쪽에 있는 걸 면봉으로 걷어내 갖고 DNA를 채취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국과수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그 이 DNA법에 의거해서 구속돼 있는 구치소의 수감자들 전체를 해요. 그렇게 DNA법이 2010년도에 되고 2012년입니다. 무려 11년이 지났죠. 네. 11년이 지난 2012년도에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 용의자가 즉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화순 전당포 주인 2명 살인 사건의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김도룡입니다. 이때 강도 살인 사건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들어왔었는데요. 무기수 김도룡이 그때 38살이에요. 네. 김도룡이가 딱 드러난 겁니다. 김도룡이는 그때 이미 전과가 8범이에요. 그 없어진 박양의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자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 2001년도에는 그 여고생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했거든요. 네. 전과 8범이라고. 전과 8범이니까 이건 당연히 그 2001년도에 수사 대상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나 경찰이 뺐나 했더니 김도령이가 그때는 전남 장성 형 집에다가 주소를 두고 그냥 그 박양집 100m 그 인근에서 자취하고 있었어요. 실거주자를 찾았어야죠. 실거주자 탐문수사 안 한 겁니다. 나가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수사 분명히 미진한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놈을 또 왜 또 용의선상에 안 올라갔냐면 드들강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이 새끼는 이미 교도소 갔어요. 사건 내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서 개 12마리 훔쳐가지고 개 12마리 절도로 구속 수감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은신처 삼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절도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자신한테 수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미리 교도소로 가서 미리 간 겁니다. 이런 놈들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지가 갖고 있던 그 차를 폐기 처분했어요. 네. 이런 부분 등등이 경찰이 그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면담 들어가지고 경찰이
네. 너 저 드들강 간 적 있지? 예, 모른다고 처음에는 팔딱 뛰었어요. 나는 그 여고생이 누군지도 모른다. 네. 팔딱 뛰었어요. 근데 경찰은 미리 조사했거든요. 숨진 박양이 다니던 오락실에도 이놈이 자주 왔었다는 거예요. 김도령이가. 네. 그것까지 경찰이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큰 그 거죠. 가능성이 충분히 많았던 거죠. 네. 그런데도 이놈은 팔딱 뛰면서 나 그 여고생이 누군지도 모른다. 근데 이게 자꾸 변해가요. 이놈이 성관계는 맞지만 죽이진 않았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관계한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나하고 성관계하고 다른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놈의 진술에 대해서 의심은 엄청나게 가죠. 네. 박양이 댕기던 오락실에 수시로 들락거렸던 놈, 그 다음에 100m 떨어진 곳에서 자취하면서 살았던 놈, 여러 가지 뭐 이게 다 있는데도 반박할 증거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 불기소해버립니다. 네. 예,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 사건은 끝나는 걸로 이제 돼가는 중이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유가족이면 아니 범인이 저 앞에 있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자, 이 사건은요, 아까 2001년 2월 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공소시효가 2016년 15년이니까요. 2월 3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폭력 특례법상에 DNA 증거 같은 게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한단 말이에요. 25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 경우는 또 살인 사건이니까 네. 태완이법에 의거해 가지고 또 없어져 버리죠, 아예 이제. 네. 예. 2016년부터 다시 이제 재수사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 하나 발견하거든요. 그 자료가 뭐였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박양의 일기장이에요. 네. 그 일기장에 써 있는 거 있죠. 여성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달마다 날짜에다가 생리. 네. 달거리 월경 주일을 써놔요. 아마 박양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직이라고 써놔. 매직이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딱 생각한 거예요. 이 새끼는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 성관계했지 죽이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생리하고 있었는데 성관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찰이 거는- 거기서 뻑한 거예요. 뭐지? 야, 이거 봐라. 생리를 하고 있는 게 일기장에서 발견돼서 그 즈음에 생리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는 사랑하는 사이라서 성관계는 했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다가 친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박양의 친구도 전날에 맞아요 그 친구 생리 중이었다고. 여성들은 또 그런 거 안 아부죠, 서로. 왜냐하면 서로 생리대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체육이 같이 겹치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서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면 또 생리통이 심하면 학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친구가 실종 하루 전에 생리 중이었다는 진술을 경찰에다 해요. 여기서 경찰이 딱 의심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렇죠. 이것이 이거 다시 수사해야겠다 이거. 그래서 100장 정도 혈흔 사진을 분석을 했더니 그게 생리혈이 맞답니다. 네. 생리혈흔이. 생리혈하고 또 그냥 일반 혈은 다르대요. 네 달라요. 예, 그래서 생리혈인 거를 사진 100장을 분석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됐고 매직이 나왔고.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 사진을 100장 정도 찍어놨잖아요. 100장, 예. 그거 진짜 많이 찍어놓으신 거예요. 정말 과학수사는 능력은 그 당시에 없었지만 성의는 대단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네. 과학수사팀. 네. 네. 그러면 이놈이 얘기한 게 거짓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네. 불기소 관련 그 검찰 그 서류를 전부 다시 가져와서 박양하고 김도령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저는 놀랬던 네. 게 그 김도령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예, 검찰에서 거짓말 탐지기했는데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 정도 전과 8번의 교도소 머릿속 갈 정도는 확실히 자기 최면을 걸어갖고 나는 이렇게 한 거야 하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는 놈들한테는 거짓말 탐지기가 효력이 없다는 그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아요. 네. 이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이 사건 해결을 해주신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의 은인이죠. 네,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누구죠?
이정빈 박사님. 예, 이정빈 교수님. 이 사건은 보니까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즉시 죽여버렸다. 네. 그 근거가 뭐냐면 체액이 발견됐을 때 이 생리혈하고 정액이 분리되어 있었답니다. 이미 살해, 성관계 끝나면서 바로 2, 3분 이내에 목을 조르거나 익사시켜서 죽였기 때문에 활동이 없어서 생리혈 따로 정액 따로 놀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액이 들어가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사랑하는 피해자가 움직였으면 바로 섞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한다면은 실제 움직였겠죠. 네. 그러면 바로 섞였어요. 생리혈하고 정액이. 네. 근데 내가 아까 그 과학수사팀 잘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학수사팀에서 그래도 그 내용을 꼭 써서 그 얘기를 해놨어요. 생리혈하고 정액이 안 섞였다는 내용을 써놨어요. 특이사항을. 네. 그리고 이정빈 교수님이 과학수사팀이 초등수사에서 박양 체내에서 채취한 용의자 정액하고 생리혈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해 놓은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연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수팀 정말 잘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거를 이제 재판정에서 이정빈 교수님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본인 혈액을 뽑았어요. 그래서 비닐 봉투, 실험용 봉투에다가 본인 위생 혈액 네. 넣었어요. 그 다음에 30몇 살 된 아들한테 정액을 협조받아갖고 정액을 받습니다. 받아갖고 비닐봉지에 같이 넣어요. 네. 넣고 있으니까 안 섞여요. 근데 조금 있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으니까 즉시 섞여요. 그냥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7시간 이상 가더라는 거예요. 네. 믹스될 때까지. 그런데 흔들으니까 바로 섞이더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놈이 얘기한 게 거짓말인 거죠. 네. 성관계는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러면 성관계 한 놈이 범인인 거예요. 네. 성관계와 죽음과의가 시간적으로 밀접성이 있다는 얘기는 성관계 한 놈이 그 사람 죽였다는 뜻인 거예요. 네. 이정빈 교수님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 네, 저 진짜. 네. 야, 이건 정말 자식한테 정액 뽑아오고 본인 혈액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야, 이건 그래서 이정빈 교수님의 이런 그 남다른 노력으로 이제 된 거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범인이라고 딱 보고요. 경찰 수사는 탄력받았죠, 탄력. 그래갖고 재수자 조사도 가요, 원래. 재수자 350명 전부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도룡이가 거쳐가면서 같이 한 방에 있었던 놈들, 김도룡이하고 접촉한 바가 있었던 사람들은 수감자 350명을 전부 조사한 겁니다, 경찰이. 전부 조사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재소자의 유력한 증언을 듣습니다. 그 증언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김도룡이가요, 지금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는 알리바이,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알리바이가 그날 사건이 난 그 다음날 전남 강진에 가서 자기 애인하고 찍은 사진을 신주단지처럼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압수수색에서 그 사물함 뒤지니까 강진 찾아가고 여자친구랑 막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 사진만 탁 갖고 있는 건 알리바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범행하고 얼마든지 강진에 가서 여자친구하고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 나왔고 이 재소자 동료 재소자는 그러면 왜 얘기해 줬을까요? 수사기관 검찰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 억울한 죽음을 보고 나도 죄를 짓고 수감 생활하지만 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나쁜 놈이다. 근데 이제 김도룡이는 감정이 있어갖고 허위 진술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요. 아, 맞아요. 재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되게 구체적이었더라고요. 네. 그 피해자가 월경 중이었던 것도 이 재소자는 알 리가 없을 텐데.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도룡이가 그 사람을 믿고 문답식으로 신문 해보고 수사관 해보고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범행 사실에 대해서. 검찰도 그러니까 망설일 것도 없는 거예요. 2016년 8월 7일 날 15년 만에 기소합니다. 이날 기소가 된 날이 그 박양의 생일이었다. 참 운명처럼. 네. 기소하는 날 있잖아요. 박양 동생이 꿈꿨대요. 꿈꿨는데 기소가 확정되는 날 피해자가 환히 웃으면서 기뻐하는 얼굴을 그 꿈속에서 언니 그걸 봤답니다. 네. 그게 뭐 진짜
박양이 나타난 걸 수도 있지만 또 동생도 얼마나 바랬으면 그렇죠. 그 꿈을 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017년 1월 11일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받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놈이 이틀 있다가 항소해요. 그때 검찰은 사형구형했었어요. 네. 검찰은 사형구형인데도 그렇게 됐고 결과적으로 2017년 12월 22일 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무기징역 2개입니다. 그리고 복역 중에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기징역이 2개인데 복역 중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사람을 3명이나 죽였는데. 그렇죠. 전당포 관련된 사건에서 2명. 2명. 그다음에 이 억울한 그 박양까지 3명을 죽였는데 무기징역은 2개 받았습니다. 얘는 아마 죽는 날까지 못 나올 겁니다. 무기징역 2개니까. 그렇죠. 나와서도 안 되고요. 네.